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의 화제 인터뷰를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CBS 김동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만난 인터뷰 주인공부터 소개를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인데요. 인터뷰한 시점이 이제 국회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던 다음 날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분위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부결 박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예상하셨어요? 10표 안팎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 것이죠. 아. 저도 전혀 예상 못했고.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과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가결 예측이 더 많았던 건데. 그전에 뭐 예측이 더 많았죠. 가로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측이 좀 많았었는데 제가 그렇게 흐름을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국회의사당 그리고 예. 국회의원회관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29명을 특정했다고 하는 건데 돈 봉투를 네, 받은 사람 뭐 그렇게 이제 특정했다. 특정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하는 예. 건데 그러면 의원들이 국회의사당을 가고 의원회관 왔다 갔다 하는 의원들에게도 그걸 어떤 근거로 조사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에서 네네. 상당한 모욕감 느꼈다. 이런 말씀도 있고 실제로 고성도 어제 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실제 좀 그런 게 있었죠.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정 대상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극적이었다. 20명을 특정하고 20명이 돈을 받았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받은 사람이 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것이 과연 근거가 있나? 그러면 그것은 의도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던 거죠. 근데 네. 왜 그렇게 매번 한동훈 장관 발언에 자극을 받으세요? 아니, 자극을 받는다는 표현이 그냥 아니라 그러려니 하고 그럼 애초 마음먹은 대로 그런 표결하면 제가 자극을 받는다는 것보다 예. 의원이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고 예. 또 국회의사당이고 본당에서 예. 그런 얘기들이 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검찰이 엉터리 기획 수사로 마치 20명이 돈 봉투 받은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라면 오히려 어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가결표를 던지고 그분들이 판사 앞에서 당당히 영장 실질심사 받아가지고 구속영장 기각 받아내면 검찰의 구속영장이 허술함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텐데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바로 체포해 가는 것도 아니고 영장 실질심사 받으라는 건데 왜 그걸 안 하는가? 아니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이제 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그 검찰 수사의 어떤 부당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분명히 없는 상황에서 예. 그 국회의사당에서 신상 발언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나 책임을 다 지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 그러면 사실에 근거해서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당당히 책임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1년 동안 민주당 의원 4명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이 되다 보니까 이거 결국 이재명 대표 지키려고 이러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특히 돈봉투 이번 건 같은 건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에서 부결이 돼버리니까 국민들이 이거 너무 방탄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어떤 저는 질타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지만 이 건을 가지고 뭐 이재명 당대표의 건과는 전혀 또 다른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안별로 또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뭐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뭐 부결과 관련해서 국민의 질타에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것을 수용하고 또 발전의 계기라고 할까요? 의원들 입장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안 그래도 심리적 분당 뭐 이런 발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비명 의원들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커지는데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당 안에서의 원심력과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용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죠. 뭐 심리적 분당도 있고 상당히 좀 갈등도 있고 분열 양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구심력도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 보냐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외부 충격이라고 할까요? 검찰의 무도한 수사라고 하는 부분,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까지 이어진다는 얘기를 우리 민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외부의 이 파도와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 안에서 분열의 양태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분열하는 순간 다 죽는다. 끝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년 비명 총선에 의원들도. 그렇죠. 그리고 분당되는 순간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은 비명 의원들도 다 잘 아는 사실이란 말이죠. 아, 분당되면 예를 들어서 분열되는 순간 예. 내부 총질을 하고 분열하고 예. 그랬을 경우에 그 원심력에 의해서 자기가 다 날아가는 것이다. 검찰의 어떤 예. 압박이라고 하는 부분, 예.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정치 행태가 예. 퇴행적 정치 행태가 오히려 민당을 분열보다는 통합시키는 계기의 방어적 기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 중국 대사 네. 싱하이밍 대사와 만난 이재명 대표. 아니 그 15분간의 입장문 발표는 전혀 모르셨던 겁니까? 민주당은? 그렇지는 않았던 거. 그렇게까지는 이제 조율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럼- 그렇지만 이제 입장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몇 분 한다라는 걸까지는 예. 잘 몰랐을 수 있죠. 어제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네. 유감스러운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본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는 그 동안에 진보 정권이 됐든 보수 정권이 됐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중국은 실리 외교를 추구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 보면은 진영 외교라든가 가치 이념 외교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로 오냐면 경제적 타격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민생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정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중국의 대사랑 만나서 이 중국 경제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또 정치적 수사를 한 것이죠, 사실은요. 네. 싱하이밍 대사가 15분 입장문 읽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 아니, 없다고 이제 보세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죠, 분명히 있는데 예, 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중국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면 한국도 우리하고도 좀 잘 지내라. 그 왜 얘기를 이렇게 할 우리를 수는 그 얘기를 할 수는 배제를 시키냐 있는데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우리도 어떻게 보면 대중국 외교에 있어서 물꼬를 터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이 네. 지금 출마설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대변인 얘기 아니라 예. 저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누구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야 된다. 열어야 된다. 다 열어야 된다. 그것이 민당이 됐던 우리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어떤 어. 심판에 있어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는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공천 신청하면은 뭐 아니 경선하십시오까지 저는 할 그러니까 수 있어요? 뭐냐면 그 누구든 조국 예.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저는 정권 심판론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그 심판론에 그러한 적절한 인물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 정책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의 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판단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6월 13일 화요일 민주당 박성준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박 의원의 인터뷰에서 체포 동의안 부결 결과에 대해 전혀 예상 못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자극적이었던 부분이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조국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는 정권 심판론에 적합한 인물이라면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본회의 전에 의총을 열었었잖아요. 네. 근데 당론으로 따로 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렇지는 어떻게 않았고. 할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네. 다들 이번엔 가결될 거다 이렇게 네. 예상했었는데 예상 밖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원내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시각이 많고요. 이게 자유투표에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각 의원들이 그날 본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각 해당 의원들의 신상 발언을 이제 보고 결정을 한 것 같다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내 핵심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뭐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한동훈 장관 발언에 대해서 좀 분노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원내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요. 한동훈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다.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한동훈 장관 발언에 영향을 받았겠냐. 그거보다는
변명이긴 하지만 각 의원의 신상 발언이 좀 더 영향을 받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윤가석 하더라고요.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예, 한 말이요. 그렇습니다. 네. 윤관석 의원의 경우 신상 발언을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녹취록을 짜집기해서 마치 범행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현 검찰 수사 전국에서 많이 공감을 산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요. 네. 이성만 의원의 같은 경우는 혐의 자체가 이게 과연 의원을 구속 수사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혐의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많이 이제 공감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뭐 사후 분석이긴 하지만 네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런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이건 뭐 그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혐의가 뭐 송영길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고 뭐 지역 본부장에게 전달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는 뭐 이런 네. 혐의인데 네. 이거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사실 녹취록도 나오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론이 안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결됐을 거라 봤는데 오히려 그 두 의원의 신상 발언이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동정표가 네. 나왔다 이렇게 보이는 거네요. 저도 의외였는데 네. 뭐 오히려 한동훈 장관 발언보다는 뭐 신상 발언 때문에 더 거기에 더 공감이 되는 의원들이 더 많았던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방탄정당 이미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앞으로 당에 플러스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당연히 보는데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봐요? 근데 뭐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뭐 혁신기구가 네. 발족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를 좀 믿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따로 뭐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을 것 같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체포동의안 그 표결을 보면서 우리 원내대표 경선할 때도 그렇고 이런 무기명 투표할 때 의원들 속을 진짜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결과 사실 예상 못했었죠.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발언하시는 분들, 발언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예측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명은 가결되고 한 명은 부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라서 예상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 사람한테도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좀 악영향이 있을 것 같으냐. 이번에 다 부결을 시킨 것 때문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 앞서서 부결 사례가 굉장히 두 번 있었잖아요. 네, 연이어서. 그래가지고 이 두 의원에 대해서 잘 모를 뿐더러 탈당도 했고 그다음에 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충격적으로 느끼지는 않았을 거다. 뭐 그렇게 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더라고요. 이건 수면 아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물론 이제 유인태 전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네. 하기도 했었는데 워낙에 관행이어가지고 그 옛날에 너무 많이 했었던 거고 네, 사실은 네. 이제 최근까지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없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쪽에서 하거든요. 아, 돈봉투 말씀하시는 네, 거죠? 돈봉투 의혹. 그러니까 다 있는 건데 이게 물론 국민들 시선에 맞지 않는다라는 건 알지만 지금 네. 이제 규범이나 도덕적 기준이 바뀌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사이에 좀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아놈이라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던데 네. 그 사이에 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까지 잘못된 거냐. 물론 이제 잘못됐다라는 시각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네. 기존에 해왔던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속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보는 그 체감하는 정도와 국회의원들이 보는 체감하는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네. 돈봉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봤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예전부터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런 국회에 나와가지고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 번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네. 우리 이제 방송할 때도 좀 예전에 많이 얘기했었지만 상임위라든가 이런 데서 한동훈 장관이 그 총선에 나오지 않고 한 번 더 장관이나 내각에서 돌아야 된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면 상임위에서 7분 정도밖에 발언을 못 하는데 장관은 그 질문할 때마다 이 발언 시간, 답변 시간이 거의 무제한으로 주어지고 네.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잘하기 때문에 뭐 1대 100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삼국지의 조자룡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았고 네. 그런 평가들이 여전히 일부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최근에는 기류가 조금 이제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의 화법에 대해서도 네. 이제 조금 뭐 과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반박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큰 정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저런 표현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모 관계자가 한 얘기인데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예전에는 한동훈 장관이 무당파성 내지는 이제 그 정치인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네. 국민들한테 어필을 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기존의 일종의 좀 부패했다라고 보이는 국회의원들 말고 정치인들과 네, 다르다. 이 법조인으로서 이걸 바라보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이 좀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점차 이제 정부가 진행이 되고 한동훈 장관이 그 윤석열 정부의 어쨌든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총선 출마도 거론이 되기도 하고 향후에 뭐 2인자가 될 거다 아니면 뭐 이제 대선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무당파성 이런 이미지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마치 이제 여야가 싸우는 거에 네. 대해서는 뭐 언론도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다루고 이렇게 한번 다루고 양쪽 입장 들어주고 옳은 방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쪽이 뭐 완전히 잘했다 이렇게 다루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조금 약화된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의 발언이 점점 이렇게 대야 강경 이런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또 이슈가 됐던 게 조국 전 장관 네. 출마에 대해서 이제 박성준 의원은 뭐 지금 아까 정권 심판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기회를 줘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저희 뒤에서 이제 소개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또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의원들의 답변이 좀 온도차가 있는데 네. 이 온도차는 왜 그런 걸까요? 그 아무래도 뭐 민주당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잖아요. 뭐 좋은 의미로도 상징성이 있고 나쁜 의미로도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상징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 조국 교수에 대해서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전화하는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국 교수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상징성을 이제 저마다의 욕망이나 전망을 투영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각자의 정치 이득에 따라 또 해석도 다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기 리더로서 조국 교수를 밀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좀 부담감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사람을 이제 민정대전 뭐 그러니까 두 전 민정수석이 출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목을 뽑고 동급으로 다루기도 하고 이제 네. 그렇게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름이 네. 재밌으니까 그렇게 다루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이 드러나 있는 현재 현상만 보더라도 완전히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 못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온다라기보단 공천받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고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천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물론 반대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네. 다른 이유는 이제 한 줄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대표하는 세력의 무게감도 다르고 대표성도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다르죠. 우병우 전 수석이랑. 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세력이 친박계라고 치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세력이 친문계라고 치면은 네. 친문계에서 조국 전 장관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실은 그 정도의 인물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거죠. 네, 근데 네. 마지막에 이제 민정수석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던 정도인 거고 그다음에 그 세력이 건재하냐 이 부분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전히 건재한 데다가 네. 이재명 대표가 물론 지금 당대표이고 친명계가 민주당의 주류이긴 하지만 그 세력이 완전히 강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비명계라고 하면 결국에는 누가 구심점이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전히 구심점으로 꼽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력이 여전히 강한데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력이라는 거는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류는 어쨌든 친이계 내지는 네. 비박계들이 대표가 되는 상황이고 친박계는 어쨌든 그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한 차례 물러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두 사람의 입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친박계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들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최경환 전 부총리라던가
우병우 전 수석도 얘기했고 또 유영하 변호사도 있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그리고 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방송 때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 김문수 그 경산노위 위원장 네. 같은 경우에도 출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김문수 위원장은 친박이냐 그렇죠. 아니냐에 대해서 애매한데 요새는 범친박 정도로는 제가 얘기를 물어보니까 껴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친박계들이 있는데 이 지역구들 보면 다 경북 아니면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TK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권에서는 사실은 그 대통령실에 있는 검사 출신들 나오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의 공천도 어디까지 줘야 되느냐 고민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 그러니까 기존의 국회의원들도 어디까지 그쵸. 공천받을지 장담하지 못한다. 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기성 정치인에 대해서 일종 불신이 있고 네. 그다음에 혁신이란 메시지를 내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친박계들이 공천이 될 것이냐 여기에 네.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단정적인 표현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뭐 상징성도 좀 적고 또 지금 이제 국민의힘 향후 이제 공천 받을 주자들을 생각했을 때 설 자리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친박계가 차지하는 위치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수사 과정을 생각해 보더라도 친박계와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네. 이제 각자 정치적 이득에 따라 뭐 네.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걸 떠나서 네.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할 경우 민주당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요건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또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르긴 한데 네. 일단은 조 전 장관의 출마론을 조금 알아보니까 이제 조 전 장관 주변에서 출마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출마론을 꺼내는 사람들도 그중에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조 전 장관이 지금 검찰 수사부터 해가지고 교수 파면까지 해서 이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부추기는 목소리를 듣고 그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거는 확실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출마 쪽 근데 이제 출마를 언제 결정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뭐 연락이 되는 의원에 따르면은 연말쯤 가서 이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출마했을 때 민주당에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이거는 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상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거를 뭐 딱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출마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뭐 조응천 의원도 말했지만 전략적으로 민주당에서 총선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한 친문 안에서도 다 달라요. 한 친문 의원이면서 비명계 의원조차도 여전히 2심이 진행 중인데 2심이 끝났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게 아무리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가능한 얘기냐.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민주당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인데 또 친명계이기도 한 이제 모 인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나와야 된다 혹은 뭐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은 네. 다 자기의 유불리를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다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조국의 강은 다 같이 건너거나 아니면 다 같이 내렸어야 되는데 네. 왜 조국만 내려놓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회피하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이제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나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는 결국은 자신들은 이제 선거에 다시 한번 나오겠다라는 얘기인데 네네. 그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 같이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했던 것도 좀 인상적으로 들려서 말씀드립니다. 네, 양쪽 얘기 들었을 때
향후 총선에서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어떻게 보면 태풍의 핵 같은 네. 네, 그런 예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서 잠시 쉬었다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 소개를 할게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데요. 윤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외교통으로 꼽히는데요. 이번 주 이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죠.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 대표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듣고 오실게요. 지난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추방까지 가는데 추방까지 가서는 안 되고요.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문제의 본질이 뭔가 본질을 찾기 위해서 물밑 대화를 하고 비공개 특사도 파견을 하고 그러면서 전화위복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외교다.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 이거 외교적인 결례 저지른 거는 분명한 거죠? 예, 외교적인 결례죠. 결례죠. 예.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외교부와 중국 외교부가 서로 맞탕의하는 수준이었어요. 서로 맞초치하면서. 예. 근데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싱하이밍을 청나라 대신 위안스카이한테 빗대기도 했는데 이 정도면 지금 우리 대통령이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죠? 대통령께서는 이제 비공개라고 해서 이제 뭐 개인의 소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공개라고 해도 그거를 또 밖에다가 얘기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비공개 국무회의는 원래 또 참석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아름아름 알려지는 걸 대통령도 알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원래 스타일이요. 보통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는데 그게 이제 외부에 공개된 거. 그것도 문제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계속 에스컬레이션이 됩니다. 대통령도 마치 외교 싸움에 전면에 나선 것 같은 모양새가 되거든요. 맞아요. 예. 대통령 그냥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거예요. 비공개라서. 그런데 그걸 또 바깥에 이제 언론에 유출이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논란이 막 제기가 되고 결국 한중 관계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한중 간의 어떤 외교적인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중국에서도 이제 위젠이라고 합니다. 약견이라고 약속할 약자. 위젠 볼견자. 자오젠이라고 소견이 아니라 위젠이라고 해가지고 약속을 해서 불러서 단계를 낮춰서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언론을 타고 악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언론에서 대통령까지 외교 싸움에 전면에 나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이 적절한 조치를 요구를 했다. 그런데 왕원빈 의원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뭐라고 했냐면 요란 떨지 말아라 이렇게 중국이 바로 답을 내놨어요. 사실상 거부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외교 싸움에 전면에 나섰는데 만약에 중국이 그를 거부를 했다. 그럼 국가 원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국가 원수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추방을 해야 됩니까? 계속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죠. 우리가 만약 추방하면 그쪽도 우리 대사 추방하죠. 당연히 추방하죠.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뭐 위안스카이 운운하 했는데 중국이 열받으면 또 시진핑 주석이 한마디 하면 이거 완전 파탄이네요. 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감정으로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면서 접근해야 될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결국 만약에 한중 관계가 악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양국의 대사를 서로 추방하고 악화가 되고 이게 만약에 경제 분야까지 가고 그건 결국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추방 카드까지는 가서는 안 된답니까? 가지 않을 거라고도 보세요, 실제로. 가지도 않을 거고요. 가지도 않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발언은 결국 뭐냐면은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 레버리지, 포지션, 입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옆에서 싸주는 소위 말해서 엄포사격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정부는 그런 이 추방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또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본질을 봐야지 그 만남 자체에 대해 비판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제1야당 대표가 뭐 대사 간접 갔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대사 관제 초청을 받으면 누구나 갈 수는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한중 관계가 잘 흘러간 게 아니라 우리가 굴종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고, 그럼 한중 관계가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핵과 미사일이 계속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예. 고도화되는 거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악화가 문제의 됐다. 본질이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한번 예. 한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인 대화를 해보자. 그리고 북한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우병우 전 수석의 총선 출마설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출마에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 정치라는 건 본인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정서는 녹록지 않다. 그러나 또 본인의 고향이 영주 그쪽 아닙니까? 예. 영주에서는 또 어떻게 볼지 모를 겁니다. 본인은 아마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동기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조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1심에서 2년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떨어졌죠. 그리고 계속 재판 중이죠. 예. 그런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형을 다 끝냈습니다. 또 사면 복권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정상인으로서 본인이 이제 자기 정치적 운명을 재단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의 이제 뜻하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고향 영주 쪽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물론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쪽 지역에 제가 보면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서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상징적인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 당선될 가능성도 꽤 있네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판단하는 거고요. 그러면 물론 여기 수도권에서는 이제 우병우 수석 하면은 그 당시에 뭐 최순실 비리 문제 등을 통해서 국민적인 정서가 아니거든요. 수도권 정서는 아니죠. 전혀 뭐 말이 안 된다는 건데 그 지방 영주 이 지방적인 정서는 어떤지 저는 잘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결정할 문제다 뭐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안 받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공천 안 줄 겁니다. 안 줍니까? 네, 6월 14일 수요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윤 의원은 이제 정부가 중국과 계속 물밑 대화를 해야 된다. 비공개 특사도 파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배경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굴욕 외교 탓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 바탕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지난주 사실 이제 가장 뜨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밥 먹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예상치 못한 얘기들이 나와서 좀 당황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후에 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데 뭐 들은 얘기 있어요? 네. 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침묵으로 당내에서도 실수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난처한 입장이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제 따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건가요? 친명계 정성호 의원도 이런 발언을 했죠.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뭐 당내의 주요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날 뭐 그런 싱하이밍 대사가 그런 발언을 했을 거라고 뭐 사전에 조율된 발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취재를 해보니까 그거는 팩트가 아니다. 우리는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한 야당으로서 중국이랑은 등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실의 뭐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 정권이 끝나면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도 모르는 건데 야당으로서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중 외교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뭐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미국조차도 중국과 손절하지 않는데 뭐 한국이 손절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 방중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뭐 이제 굴욕 외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이미 약속이 돼 있던 거긴 하지만 좀 정무적으로 뭐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당 내부에서도 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이게 한중 관계가 워낙 지금 좀 심각한 단계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실질을 챙기지 않는 우정 외교,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가가지고 좀 사람들 만나고 뭐 관광도 좀 하고 이런 식의 우정 외교를 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외교를 하는 게 지금 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중국에 가는 게 무슨 소용이냐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도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당내에서요? 네, 한 뭐 중국통으로 불리는 한 의원은 이런 네.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잘 되려면은 상대국 과 이제 만나는 데 있어서 급이 맞아야 된다. 네. 그런 거를 정부 간 사전 조율하고 그렇게 급을 맞춰서 가야 할 문제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지금 거의 관광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 시기상 적절치 않은 부분만 돋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싱하이밍 대사 이제 말을 놓고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냈잖아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뭐 위안스카이 비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윤상현 의원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 이런 발언이 오히려 좀 더 한중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해요. 어때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때요? 사실 이 문제는 좀 되게 다층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하나씩 좀 짚어보면은 일단 대통령이 끼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요거는 윤 대통령이 싱하이밍 대사랑 구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21년 7월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도 전이었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기사로 쓸 때 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네. 이제 당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런 시기였죠. 근데 그때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에 뭐 사드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주권의 문제고 우리가 알아서 정해야 되고 뭐 이런 종류의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싱하이밍 대사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반박을 하거든요. 당시에도 그게 좀 이례적이라고 하긴 했었는데 일종의 그런 좀 악연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참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여권에서는 이제 뭐 좋아할 일은 아닌데 네. 이제 정무적으로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왜냐면은 점에서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여권에서 사실은 제일 크게 부담을 갖고 있는 거는 일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와 관련해가지고 뭐 강제동원 배상 해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표현들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일본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 피해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피해는 굉장히 즉각적이고 구체적인데 그 이익이 돌아올 거는 되게 장기적인 데다가 그 세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올지 경제적으로 어떤 네. 효과가 돌아올지 이런 것들은 따져보기가 어려운데 당장 지지율 빠진다거나 이런 게 아프고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시다 총리는 그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네. 낼 거라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만 좀 득을 봤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는데 네. 근데 요번에 이 싱하이밍 대사 요 논란이 딱 터지면서 국민들이 이제 반일 감정이 한창 큰 시점에 아 맞다 중국도 싫었었지 그러니까 반중 감정이 또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걸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나쁘지 않은 호재라고 보기 때문에 네. 물론 이것 때문에 윤 대통령이 참전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이슈 자체를 여당에서 굉장히 많이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도 많이 네네. 하고 뭐 대사 추방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것도 그런 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다층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서도 여권 내에서는 이 싱하이밍 대사 건에 대해서 중국이 아주 강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좀 예측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초부터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왜 네. 그랬냐면은 이 처음에 이제 싱하이밍 대사 이런 발언 논란이 있은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초치해가지고 그러니까 불러들여가지고 뭐 항의를 했었죠. 네. 근데 거기에 맞서가지고 중국도 우리나라 대사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일종의 항의를 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약견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초치, 중국 정부는 약견이라고 돼 있는데 굳이 약견에 이제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면 그 약속해가지고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치보다는 아래 단계로 네. 그러니까 항의의 성격이 더 약해요. 근데 중국 정부가 굳이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는 이 문제는 아무래도 싱하이밍 대사가 조금 더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로 비화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거랑은 좀 문제가 다르다 이렇게 네, 봤던 네.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명계 쪽에 뭐 인사가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외교를 잘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 왜냐면은 두 사람 다 외교 경험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원래 행정 능력 같은 게 뛰어난데 외교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네, 평가받을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에 그게 별로 그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3번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네. 뭐냐면 처음에 싱하이밍 대사가 A4 용지를 꺼내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물어본다라든가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고 중간쯤 읽어 내려갔을 때 아, 이런 얘기는 뭐 비공개에서 하시죠 이렇게 넘어갈 기회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배팅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제지를 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회들이 다 넘어갔다라는 거. 이제 그 얘기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대표가 이 만날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서 홍준표 시장을 만난 거다 이런 식의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대표가 사실은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뭐 주요하게 원래 할 만한 거는 옛날 표현으로 영수회담,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건데 이게 원천 봉쇄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 만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역시 싱하이밍 대사 만난 건 물론 이제 이 중국 문제를 우리는 잘 타협할 수 있다라는 걸 부각시켜가지고 좀 이 대한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긴 하지만 그러나 또 굳이 대사를 거기까지 관저까지 찾아가지고 만난 거는 역시 이렇게 조금 이 활동 범위가 약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같이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입지가 지금 좁다는 걸 더 보여준 계기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항상 이제 저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건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 중국에 이제 굴욕을 했던 거 아니야, 중국에 좀 약하게 했던 거 아니야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서 그런 게 좀 드러난 거 아닌가 이런 걸 좀 상기시킨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또 드는 생각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 추방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각 그 진영의 지지율에도 좀 도움된다고 생각해서 더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부담이 됐던 상황인데 반중 감정이 또 커지게 되면은 이게 약간 희석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게 그러면서도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좀 슬프긴 하다. 마치 구한말처럼 친중파, 친일파가 나눠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은 아쉽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무적으로만 보자면 반일 감정만 부각되어 있는 상황보다는 여권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은 또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김기현 대표가 이번 주 목요일인가 이제 대표된 지 100일이 됐잖아요. 근데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좀 존재감이 없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중도 확장성 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한편으로도 좀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국민의힘 내 분위기는 어때요? 어쨌든 대체적인 평가는 김기현 대표의 존재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립이라고 할까요? 그 리더십이 강하지 않다라는 거는 다 공통된 평가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전에 오인의 논란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제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 이 오인의 얘기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에서는 관심도 많이 가졌고 또 네이밍도 재밌고 하니까요. 그렇긴 했는데 사실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별로 쓸데없는 얘기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그 오인회라는 사람들이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이 물론 뚜렷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당직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선이 아니라서 의미가 없다라는 게 한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오인회가 있다라는 건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가 어떤 굉장히 강력한 실권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문을 하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에게 그만한 권력이 있어가지고 비선을 둘 만큼 그만한 권력이 오인회를 있냐. 따로 두고 이 오인회가 어떤 뭐 결정을 하고 이렇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면 사실은 이제 당의 운영에 그 뭐 세세하게 이렇게 개입을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입김이 강하다라는 건 다 일반적인 평가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만큼 힘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아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인의 얘기가 있어서 차라리 김기현 대표가 돋보인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오히려 너무 존재감이 없었다. 이런 게 좀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괜찮다라는 평가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그림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친윤 그룹에서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당초에 이러한 목표를 두고 만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좀 조용한 당, 조용한 여당.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이 제일 부담스러웠던 거고 네. 그런 식의 상황을 만들지 않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기준점으로 보자면은 지금 김기현 대표의 당 운영은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이 안정적이라는 건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잘 통하고 있다 이런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잘 통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지도부의 입장이고 또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당의 사람들은 좀 중진 의원들도 입 다 닫았고 다 이제 대통령의 입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인터뷰 주인공 만나볼게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인터뷰인데요. 듣고 와서 얘기 나누실게요. 지금의 이동관 대외협력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 하던 시절에 언론 탄압에 관여한 게 아닌가 의심되는 정황이 담겨있는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을 하자 한 총리는 국회법상 사전에 질의 내용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면서 반발을 한 겁니다. 전날에 저 장면 다시 보시니까 어떠세요? 화가 엄청 나네요. 사실은 이제 의원들한테 정해져 있는 시간은 12분입니다. 네. 말을 하는 순간 타이머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날 얘기했던 제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등 뭐 48시간 전에 질의서를 주지 않았다는 등은 다 허위 사실입니다. 분명히 질의 요지서를 냈고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랬다라면 의장한테 내면 의장이 이제 정부한테 전달하는 건데 네. 뭐 의장이 전달 안 했거나 아니면은 한덕수 총리가 받았는데 거짓말했거나 둘 중 하나죠. 저 설전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 문건. 네. 그거 궁금해요. 그게 뭐고 어디서 어떻게 얻으신 거예요? 그 이제 사찰 피해자가 예.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국정으로부터 받은 문건인 것이고 국정원 사찰 피해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문건을 받아보니 저런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 내용은? 언론사 이제 특히 MBC를 사찰했던 문건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내용을 보시면 예. 그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를 위해서 계도 활동을 뭐 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 또 선거기획단의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해 있다, 뭐 이런 표현. 또 시민단체, 특히 좌편향 시민단체들은 배제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는데요. 2010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가물가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그때가 MBC 김재철 사장이 큰 집에 불려가서 조인트 까였다. 그러고 나서 좌파 정리한 거다라고 박문진의 김우룡 이사장이 폭로했던 그때 고무렵인 거죠, 저게. 네. KBS는 2008년에 이미 사장이 물러났고 2010년은 이제 MBC에 대한 네.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이동관 홍보수석이 새 방통위원장으로 오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요? 예. 지금까지 학폭위 관련된 것도 과연 이제 부모 찬스의 끝판왕이다라고까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본인의 입장만 얘기했을 뿐이지 진실을 검증하는 단계까지는 못 갔거든요. 근데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나서서 이거 문제 없다. 자꾸 나를 피해자로 낙인 찍지 말아라. 이렇게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나머지 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피해자분을 자꾸 앞세우는 것은 저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이동관이 그 당시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가 핵심인 겁니다. 이사장과의 통화를 왜 했는가? 일반적인 학부모들이 내 아들이 뭔가 문제가 났을 때 이사장 전화번호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재단 이사장. 그럼요. 학교 재단. 예.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가 벌어진 것이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하나고의 학폭 사태가 심각하다 해서 특별 감사가 실시가 됐는데 문제가 발견이 됐고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 요청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기소로 처분이 돼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혹들이 지금 계속 하나하나씩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왜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냐, 이 문제를 떠나서 그 해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동관의 권한과 권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에 삼는 것이고,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면 네. 그럼 지금 뭐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 이상의 뭔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학폭 수도 관련? 있죠. 그럴 수도 그래요?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각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좌관 등을 통해서 작업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인사청문회 통과하기, 학폭만으로도 통과하기 어렵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요? 예. 특히나 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위법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위법성은 정부 차원에서 이미 걸러졌어야 될 내용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게 인사청문회입니다. 네. 그러나 학폭 문제도 그렇게 있지만, 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언론 사찰 문건, 그것을 작성 요청하고 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당시 홍보수석인 이동관, 과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적합한가, 또다시 언론장악 그 음모들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인 겁니다. 만약에 이 문건이 세상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강행한다면 네. 그 문건의 위법성, 국정원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건 위법하다라는 것을 이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즉 그런 문건은 만들어줘도 된다, 즉 우리 정부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데도 임명한다면 우리 정부도 만들겠다라는 선전포고 아니냐?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지내신 분이죠. 네네. 인선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가 사실은 더 중요할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금감원에 계셨을 때의 스토리들을 좀 들어보니까, 예. 그 금감원장이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윗선에서는 계속 나갔으면 하는 이런 분위기와 사퇴 종용과 이런 것들이 늘상 있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임기를 지키는 건 원칙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약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배포가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혁신의 방향과 대상이 문제예요. 네. 그게 문제인데, 일각에서는 대의원제 폐지, 당원 소환제, 즉 당원권 강화가 혁신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필요하지요. 거기에 대한 답을 혁신위는 내놔야 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위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을 구성해서 함께 협의해가는 체제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 그리고 정당의 상황들 를 잘 아는 분들도 함께 합류가 되면서 좀 치열한 논의들이 도출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6월 16일 금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고민정 의원 인터뷰였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제 언론 통제 내용이 담긴 국정원 작성 문건을 제시하면서 당시 홍보특보였던 이동관 홍보수석이 관여를 했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은 절대 안 된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친문계 인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전 금감원장이 이제 됐잖아요. 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친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 개파색이 적다 하는데 실제로 좀 이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약간 타협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은경 교수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에 최고위 정도에서는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요? 네. 다만 그 뭐 말했듯이 이주택자 문제 네. 등 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발표를 하면서 목요일에 이제 백불에서도 이미 설명이 된 부분이고요. 왜 타협적인 인물이냐? 네. 이거는 좀 그 비명계 쪽에서는 조금 더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김태일 교수를 밀었다고 하고요. 친명계 쪽에서는 정근식 교수 또는
김태희 교수만 아니면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입장들 사이에서 이 김은경 교수를 타협적인 이제 선택지로 내세운 게 아니냐 이런 절대 안 분석이 된다는 나고요. 사람들을 빼고 예, 고른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근식 교수 같은 경우는 정치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분이 정치적 견해를 밝힌 적이 없으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이다. 이런 사람이 혁신위를 이끌 경우 약간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네.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엔 김은경 교수로 낙점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이렇게 무난한 인물이면은 혁신이라는 거는 제대로 혁신을 해야 되는 건데 제대로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이 혁신위의 성격도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도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기는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참신함으로 뭐 상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비명계 의원 중에는 비명계 의원들의 반응을 어쨌든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비명계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하나는 아주 뭐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앞서서 이제 질문도 주셨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랬다고 다 친문이냐. 이거는 고민정 의원도 같은 반응이었는데 네. 친문이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하고요. 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정근식 교수나 이한주 전 경기원장 다 가까운 사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이한주 이분이 워낙 뭐 시민사회의 인맥도 넓고 이은경 교수와 이한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 대통령 직속 그 정책위원회에서 같이 일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뭐 친명계다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친문계라고 하기도 어렵고 친명계라고도 하기 어려운 애매한 분이어서 어떻게 끌고 갈지. 그러니까요. 네. 이런 반응을 보면은 이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김은경 교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이 뭐 해결책을 뭐 찾았다거나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거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긴 한데 앞으로 김은경 교수가 어떤 뭐 선택을 한다든지 어떻게 혁신위를 꾸릴지 이거에 따라서 친명계나 비명계 갈등이나 또 당의 운명이 좀 결정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는 그 김은경 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이 이동관 대외협력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아직 뭐 명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 과정이랑 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야 모두 그 인사 리스크에 굉장히 좀 취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선 건데 예를 들자면 뭐냐면은 그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이렇게 굉장히 아팠기 때문에 이동관 논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동관 대외협력 특보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안 하고 미리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유력하다라고 해서 여론을 살피는 이런 과정을 밟았죠. 그러니까 깜짝 인사를 했다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야권에서도 이래경 이사장을 했다가 크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여러 명을 쭉 그 나열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깜짝 인사를 안 한 거죠. 천천히 시간을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임무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은 그럼 이렇게 깜짝 인사를 안 하고 이제 내세운 이 사람은 뭐냐면은 결국 이제 국면을 좀 안정적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런 평가인 거고 이제 비명계 모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사실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실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실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명계 쪽에서는 이번에 이제 이래경 이사장으로 초래된 위기를 넘어가고 싶은 거고 비명계 쪽에서는 저 사람이 강한 실권이 있지는 않을 테니까 크게 비토하거나 찬성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친문계 쪽에서 그런 거는 싫은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배려해 준 거야. 이런 식의 프레임만 피하고 싶은 거지. 굳이 실권이 없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혁신위도 아마 어떤 그 별도의 그 김은경 위원장만의 색을 가지고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 혁신위원장 예를 들면 이게 공천 싸움이라고 치자면은 한 번 더 밀었다, 유보시켰다 이렇게 좀 평가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혁신위를 통해 이제 시간 벌기를 하는 거지 뭐 딱히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계속 뭐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여론이 뭐 계속 반대 여론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류가
계속 조금씩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지난주 초에는 훨씬 더 이제 찬성 기류가 이게 참모들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굉장히 신임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참모들의 기류만 좀 바뀌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참모들은 좀 반대하는 기류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원한다라는 얘기가 좀 그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고민정 의원 인터뷰 초반에 그 영상을 하나 틀었었어요. 그 이번 주 대정부 질문,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펼친 거 이제 영상을 틀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고 의원이 화가 난다. 이제 그 영상 다시 봐도 화가 난다 했는데 실제로 그날 한덕수 총리가 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뭐 비상식적이라든가 뭐 고성을 지른다던가 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정치부 취재를 하면서도 봤지만 의원을 상대로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는데 한덕수 총리 이번에 뭐 오염수 질문에 대해서도 그냥 마시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한덕수 총리의 그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도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벌써 총리를 2번째 한 인물이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어떤 대통령 빼고는 남지는 않았는데 대통령까지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더 뭔가를 할 게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그쵸. 뭐 어떤 표현으로는 열심히 할까?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옹호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궁금해서 쭉 물어봤는데 다들 이제 제가 의아해하는 것처럼 비슷한 반응들을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그 중에 뭐 굳이 해석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교체설이 좀 꽤 있고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 이제 물러나도 아쉬울 건 없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매우 안티적인 시각에서 보자면은 이제 이게 물러나는 시점이 좀 뒤로 가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김대기 비서실장도 한 차례 이 교체설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랑 양상이 좀 비슷하고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마무리를 하는 어떤 시점 같은 걸로 봤을 때나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시기보단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거 아니냐 그냥 이런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성 경쟁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가 줄곧 보면은 여성 정치인이나 초선 정치인의 좀 이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 정치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주말 뉴스쇼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칠게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정치 소명인가 직업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토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 나오고요. 정의당 장혜연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 나오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